네. 자, 330페이지죠. 예, 아까 26번 타계정 대체거래 설명을 했고요. 이제 27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지금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자를 지급했죠. 예, 지급하는데 우리가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예수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2만원은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이자 비용이 되죠. 농협에다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이면 이자 비용은 12만원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 12만원이고요. 대변의 2만원은 예수금입니다. 예,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예, 차대변 정리하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날짜 일반전표에다가 10월 27일 이건 일반전표에 원래 입력해야 되는 건이죠. 자, 차변이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쭉쭉쭉 가셔가지고 12만원 대변은 예수금 (2만원) 부채 증가죠. 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은행은 서울은행으로 코드란에다가 꼭 입력하시고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보아님, 요건 거래후 결합관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차변은 비용이 발생? 네. 대변은 자산 감소. 네. 자산 감소 10만원, 또 2만원은요? 예수금이 뭐였죠? 네, 부채. 그렇죠. 네, 부채 증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 그리고 자산 감소 이런 거래입니다. 그러면 김혜진님, 그러면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얼마치 영향이 있죠? 비용이 발생해서 12만원 이익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은 없어요. 네, 영업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죠. 12만원 감소. 네, 이익이 12만원 감소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이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했을 때는 없다. 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다. 이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하면은 말이죠. 이 비용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비용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하죠. 그러면 자본이 12만원 감소하고 부채가 2만원 증가했네요. 자산이 10만원 감소했어요. 자산이 감소하면 부채나 자본도 같이 감소해야 돼요.
감소했잖아요.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자본이 감소한 거, 자본이 자산보다 더 많이 감소했죠. 대신에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 똑같아요. 자산이 10만 원 감소했으면 부채나 자본 중에서 10만 원이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자본이 12만 원이나 감소했어요. 2만 원 더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그 대신 부채가 2만 원 증가해지니까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이 언제나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안동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하고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네,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예금 525만 원이 되겠죠? 네, 입력해 볼까요? 10월 28일로 바꿔주시고요. 10월 28일로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행 보통이고요. 금액은 525만 원입니다. 자, 이제 대변이 단기 대여금이 회수됐어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고요.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안동상사고 금액은 5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대변이 25만 원이 이자란 말이에요. 요 이자는 우리가 받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죠. 아까 이자는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었고 지금 이자는 우리가 받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네, 쭉 가셔서 대변에다 25만 원 이렇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이런 거래죠. 저기 박윤나님, 네, 박윤나님 요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자산 증가 얼마? 525만 원. 네, 자산 감소 예, 500만 원. 네, 수익 발생 25만 원. 예, 그런 거래죠. 네, 그런 거래입니다. 박현주님, 네, 그러면 그런 결합인데 요 거래에서 자산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산 총액이 네, 25만 원 증가. 네, 그렇죠. 자산이 525만 원 증가하면서 500만 원 감소했으니까 25만 원 증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25만 원 증가했고요. 수익이 25만 원 증가, 즉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25만 원 증가했으면 부채나 자본이 꼭 증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25만 원. 그러니까 그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다 이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자본의 증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자산이 결과적으로 25만 원 증가했는데 대변에서 수익 발생했잖아요. 그것은 자본의 증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산 니콜 부채 더하기 자본 언제나 니콜이 성립이 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800원. 세금 차감한 이자가 25만 3,800원.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니까 정기예금 1,000만 원하고 세금 뗀 이자 25만 3,800원이 이것을 보통예금에다가 입금했다 이 말이네요. 이자 소득은 30만 원이었고 법인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빼고 1,025만 3,800원을 수령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정기예금 요거 계정과목 하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받은 요 30 이자는 세금 공제하기 전에 이자를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니까 이자 수익입니다. 이거 이자 수익.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 하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인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요것을 또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꽤 복잡한 분계예요, 요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느냐. 자,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때는 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요거 29번은 뭐냐면 법인, 유형상사,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죠. 자,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계정과목을 뭘로 하느냐?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납세금이다.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그 당한 금액은 선납세금이다.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법인은요 세금을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은행이 미리 세금을 뗀 거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요 이자 소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소득도 있고 법인이 유형자산 같은 거 처분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업의 수입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으로 얻어들인 수익과 영업 외적으로 얻어들인 수익,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법인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인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법인 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일단 원천징수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지금 현재의 은행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일단 세금을 냈기 때문에 법인이 미리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의미예요. 선납세금. 법인이 아직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회계 처리할 때 그 금액을 뭘로 한다? 선납세금으로 한다. 이 선납세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기말에 이것을 법인세로 대체시켜요. 결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결산 처리에서 그때 수동분계 사항 중에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하는 것은 자동분계 사항이다.
그래서 법인세 분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동 결산 때도 법인세 분계가 선납세금 분계가 있고 또 자동 결산 자료 입력에도 법인세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자동 결산할 때 그 결산 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는 그 법인세는 미지급 세금. 예. 왜냐하면 결산이 지금 끝나가기 때문에 법인세가 예상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납부한 게 아닌데 법인은 법인세를 언제 납부하냐면 3월 말까지 납부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는 미지급 세금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세금은 뭐냐면은 결산 때까지는 아직 법인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냈다 해서 선납세금. 그래서 이 선납세금을 결산 때는 법인세로 비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대체를 하는 거죠.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결산사항에 수동분계에 법인세 비용 대체라는 것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개념 과목이 정기예금 하나 나오고 보통예금도 나오고 이자 수익도 나오고 선납세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4개예요. 그러면 차대변 한번 배치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면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네, 만기니까 대변이죠. 네. 자, 보통예금은 오늘 입금됐어요? 출금됐어요? 입금이니까 차변이죠. 네, 보통예금은 차변에 오는 거고. 자, 이자 소득. 자, 이자 수익입니다. 발생했어요? 취소됐어요? 발생했죠. 네, 수익의 발생은 대변. 자, 선납세금. 자산이 증가했죠. 네. 자산 증가 차변. 네, 분계가 이렇게 돼요. 대변 2개, 차변 2개. 대변 2개, 차변 2개. 자, 한번 입력해 보세요. (10월 29일)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 1023 네,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게 보통 예금하고 정기 예금하고 이거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박현주님?
아까 제가 질문했구나. 네. 우여진님, 네네. 거래 후 결합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변의 보통 목표는 자산 증가, 예, 세금도 자산 증가, 네, 내년에 이자 정기예금, 자산 감소, 그렇죠.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 네, 그렇습니다. 거래 후 결합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유숙현님, 네. 네. 그러면은요,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당기 순이익에? 그래서 이자 수익 때문에 그래서 무슨 영향이 있죠?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죠? 30만 원. 네, 맞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네, 당기 순이익에는 30만 원 증가. 그러나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네, 저렇게 해서 이 문제 소화가 됐고요.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10월 30일 날. 그런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념과목 기억나시나요? 선급 비용. 예.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은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선급 비용.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출금 전표로 해서 선급 비용 하셔도 되고 차변 선급 비용, 대변 현금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입력하십시오. 10월 30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출금 선급 비용 자산입니다. 150만.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선급 비용도 자산, 현금도 자산.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자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산의 변화는 없다. 증가도 감소도 없어요. 증가한 것만큼 바로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다. 자, 그래서 보험료 자산 처리할 것 하면은요, 선급 비용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을 제외한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요거는요, 요 2천만 원만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잔금을 지급할 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준공검사가 끝나거나 하여튼 뭐 이제 입주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잔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들이 있죠. 뭐 착수금이 있다든가 중도금이 있었으면은
그런 중도금, 착수금이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걸 다 건물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중도금은 없고 9월 5일 날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천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착수금이 있었고 나머지가 오늘 지급하는 잔금이다. 중간에 지급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9월 5일 전표를 보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하고 합쳐서 건물로 잡아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월 5일 전표를 일반 전표에서 조회해 보세요. 일반 전표에 9월 5일을 입력해 보시면은요. 네, 건설 중인 자산 창고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이다 해가지고 여기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000만 원하고 오늘 잔금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을 3천만 원으로 해야 돼요. 자, 10월 3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에 건물이 3천만 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214번이죠. 그게 1,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변에 2천만 원은 뭐죠? 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예,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날짜 7일 괜찮을까? 아, 31일이죠? 네. 예, 예. 이렇게 입력해놓고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날짜를 안 고쳤네요, 제가. 네, 거의 다 입력을 했으니까 입력을 해놓고 날짜를 이동을 해볼게요. 날짜 이동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체크를 3개를 이동해야 되니까 이게 체크를 하고 여기에 여기 보면 상단에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동 누른 다음에 전표 이동 날짜를 여기다 이제 10월 31일 이렇게 입력하고 밑에서 여기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러면 10월 31일에 가보면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없어요? 아, 다시 떴어요. 아까 나한테 다 없어요. 1,000만 원 다 있죠? 네, 있어요. 네. 아까 안 나가지고. 네. 쉬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만들어서 조회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회하라는 그런 메시지. 예, 조회하라고까지는 안내를 안 해주지만 지금처럼 9월 5일 날 지급한 착수금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 자료 중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조회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질문 하나 또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윤은하님한테 제가 질문했나? 윤은하님 어디 계시죠? 유숙현님은요? 아, 아까 제가 질문했었죠. 윤은하님이 그 뒤에 분이신가? 네, 안 오시나. 윤정희님? 네.
요 거래로 인해서 자산의 변화가 있나요? 예, 자산의 변화가 없네요. 예, 자산의 변화가 없고요. 손익의 변화는 있나요? 손익의. 뭐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네. 자산에도 변화가 없고요. 손익에도 변화 없습니다. 이 거래는. 왜냐하면 손익의 변화가 있으려면은 수익이든지 비용이든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수익이나 비용이. 그러니까 손익에도 아무 영향이 없고 자산에도 예, 자산의 총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자산 간의 이동만 일어난 거예요. 예.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의 유동성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산의 유동성에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동성이 보통예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에서 2천만 원만큼 유동성이 좀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네, 잘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31일께 전부 다 아주 문제가 좀 아주 특이하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32번도 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대개 개인들은 공채를 살 때 바로 팔아버리거든요. 공채를 이제 부담이 되니까 30만 원에 사야 되는데 26만 원, 공정가치라는 건 지금 팔면 2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공채가. 그러면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4만 원만 그냥 부담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인은 그 공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채를 파는 게 아니라 그날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한 1년 정도 이제 단기 투자 이익을 목표로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공채를 구입한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간 건 30만 원인데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봐야 되느냐면 공정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걸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이 그래 공채를 30만 원에 현금으로 샀는데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했지.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았다 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공정가치. 지금 사면 그 유가증권을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느냐? 26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면 26만 원에 사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 등록하면서 이걸 30만 원에 샀네? 그러면 4만 원을 뭐 때문에 4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유가증권을 산 거예요? 건물 때문에. 건물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액면가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차액 4만 원은 건물로 봐야 돼요. 건물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뭔가 어떤 등록,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법인이 등록을 하는데 차량을 샀기 때문에 공채를 사라. 해가지고 공채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공채는 액면가로 사요. 액면가로. 그런데 그 채권을 지금 시장에 팔면 액면가로 산 것대로 안 팔려요. 예. 이렇게 한 3, 4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공정가치는. 그 공정가치하고 액면가하고 차이는 그 차량의 취득 원가예요.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건물의 취득 원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두 개예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26만 원, 건물은 4만 원. 그리고 대변이 현금이 되는 거랍니다. 네, 자, 입력해 보세요. 자, 대변의 현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두 번째 전표입니다. 대변의 101번 현금으로 쭉 가셔가지고 30만 원. 차변이 단기매매증권 요것이 공정가치로 26만 원. 또 차변에 건물 건물 4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끔씩 나오면 많이들 틀려요. 이거 나오면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0만원, 대변에 현금 그렇게 입력해버리고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겁니다. 대변에 현금 30만원, 차변이 단기매매증권은 26만원, 건물은 4만원이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래서 31일자 요 세 개 좀 가끔씩 나오는데 이렇게 틀릴 확률이 많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마지막 문제, 기타 글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예금 하나 나왔고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자를 했느냐? 5,000주를 증자했네요. 5,000주를 액면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인데 발행은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할증 발행을 했어요. 할증 발행.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액면 금액은 자본금에서 표시하고요. 액면 금액은 자본금으로. 그러면 자본금이 한 주당 10,000원이니까 5,000주기 때문에 10,000원 곱하기 5,000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은 5,000만 원이죠.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면요 자본금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자본금 증가하는데 그 증가된 금액을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면은 액면가로 계산해야 돼요. 액면가. 그래서 한 주당 10,000원이다. 5,000주니까 곱하기 5,0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자본금은 증가를 차변에서 합니까? 대변에서 합니까? 네, 대변이죠. 그래서 자본금 대변에 자리 잡고요.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주주들로부터 돈을 보통예금에다가 받아가지고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겠네요. 예, 차변에 한번 보통예금을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이 예, 발행한 금액이 한 주당 1,200원씩, 12,000원씩 발행을 했으니까 5천 주면은 6천만 원이죠. 5, 20, 5일은 6천만 원. 근데 6천만 원이 다 안 들어오고 200만 원은 예, 빼고 들어왔어요. 차감하고. 그러면 5,800만 원이 들어왔죠. 5,800만 원이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은 뭐냐?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주에게는 권리를 한 주당 10,000원씩 주면서 돈은 12,000원씩 받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액면가라는 게 주주의 권리란 말이에요. 자기 지분이에요. 액면가가 지분. 주주에게 지분을 한 주당 10,000원의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12,000원을 받았잖아요. 주주한테 이익을 남겼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발생하는 게 자본잉여금인데 개정과목으로는 이걸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암기한 개정과목 중에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이 있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발행 초과금이 800만 원이 됩니다.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주식발행 초과금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선생님 요거 수수료는 어디 갔습니까? 자,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는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초과금에서 상계하고, 주식을 할인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한다. 가산, 더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할증 발행했죠. 초과 발행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준 겁니다. 지금 차감시킨 거예요. 저 비용을. 보세요. 한 주당 2,000원씩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5,000 주면은 5, 20, 1,000만 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인데 유상증자 관련해서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800만 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2,000원씩 더 많이 받았잖아요. 5,000 주니까 원래 1,000만 원이죠. 근데 800만 원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이걸 차감했기 때문에, 요거 200만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산한다. 이런 원칙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 네. 자, 그러면 한번 전표일을 입력해 보시죠. 10월 31일에 또 하나의 전표를 넣었는데요. 자, 대변의 자본금을 한번 먼저 입력해 볼까요? 대변의 자본금. 익명가로 5,000만 원. 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800만 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코드에다가 이건 서울은행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5,800만 원.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겁니다.
이거 적용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에 넣는다면 유상증자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유상으로 주주에게 발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시 기본 분계 유형이 이렇게 됩니다. 네. 금액이 52만 원의 차익이 나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초과금이 800만 원, 차변에 5,800만 원. 맞는데 그 위에 게 그건 틀렸나 본데? 그 위에 점표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점표 번호가 왜 이렇게 됐지? 다 같은 번호가 됐네? 왜 이럴까? 현금, 건물, 단기매매증권 여기까지 하나의 점표고 여기서부터는 점표 번호가 3번이 돼야 되는데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점표 번호를 번호 수정 3번도 이건 3번 3번 번호가 지금 위에 거하고 달라요. 그래도 52만 원 차이가 나네. 이거 왜 그러지? 어디서 52만 원? 여기 단기 매매 주권이 대변이 아니라 이게 차변 3번. 차변. 거의 차변이죠. 네, 차변 주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윤정희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나요? 이보람님, 네, 이보람님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지금 입력한 거 얘기해 보실까요? 자본 증가가 얼마입니까? 5,800. 네, 자본 증가 5,800이네요. 자본금도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네, 그리고 네? 자산 증가 얼마요? 5,800이죠? 예, 보통 예금이 차변, 요게 자산 증가이죠. 그래서 자산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예, 자산이 증가했으면요, 그만큼 자산이 5,800 증가했으면 반드시 그만큼 부채나 자본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딱 5,800 증가한 거예요. 예, 대차가 딱 맞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은 5,800만 원 증가했고요. 자본도 5,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예, 자본에서도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문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